여러 질문들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사실과 네. 뭐 드라마나 이 영화가 얼마나 다른가. 네. 또 하나의 질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사실과 드라마나 영화가 다른 경우 그걸 용인해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 한 거는 보니까 상당히 사실에 좀 충실했던 뭐 그런 그 영화구나라는 뭐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정춘향 같은 경우 거기 국중에 니시다인가 뭘로 나오나요? 하나는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유관순 열자로 고문하고 뭐 했던 인물인데 네. 나중에 이제 1949년도에 반민특위에 뒤늦게 체포가 되는데 결국은 처벌받지 않고 그 체포될 때 당시에 장항에서 뭐 여관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별다른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풀려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주었던 그냥 단순히 이제 유관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게 어떻게 됐나까지 그 고문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고문했던 그다음에 또 한국인이 어떻게 됐나까지도 뭐 깊게는 안 다뤘지만 나중에 자막으로라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던 그런 건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한국 유관순에 대해서 좀 영화적 덕목에 대해서 좀 짚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리뷰를 쓴 게 있는데 그 리뷰에서 제가 이런 식의 평가를 했습니다. 가령 이 유관순 이야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선정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최로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상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부류의 그런 영화들이 자칫 빠져들기 십상인 이런저런 함정들에 빠져들지 않았다. 마저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가령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훈적이까지 않는데 계몽적으로 또 흐르지는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또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야말로 유관순에 관한 아주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일정 정도는 감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흠이 될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짜내는 식의 어떤 최루로 흐르지 않는 것. 제가 볼 때 큰 덕목입니다. 또 충분히 프로파간다적으로 선전선동식으로 흐를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또 크고 작은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택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을 선정성도 택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영화들이 이제 고문을 당하면 사실성을 내세우면서 과도한 묘사. 가령 이제 고문을 당하면 뭐 막 옷도 벗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다 담는다. 그 사실성을 내세워서. 근데 이 영화는 거기 고문 받을 때 그 옷을 풀어헤치는 장면이 나와도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선정성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령 고화성이라는 배우가 노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자극적인 어떤 묘사를 통해서 이 영화가 의도한 바가 훼손되는 것을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절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선택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측면에 판단을 하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으로 어떤 관객의 감정을 이렇게 과장시키거나 조작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덤덤하면서도 드라마틱하면서도 덤덤하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굉장히 정직한 영화다. 그래서 그 정직성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과도한 호평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는 건지 한번 좀.
그리고 전그 전찬일 평론가 만나가지고 네. 그 영화 평론이 상당히 이제 전문 분야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데 저는 하나 이 고화성의 연기와 고화성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사실 유관순 남아 있는 사진하고 그 비슷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뭐 배우들이 보면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빙의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아마 고화성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저도 뭐 후반부 가면은 진짜 유관순하고 닮았나 유관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막 그렇게 평하는 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고화성은 그 스타성보다는 연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온 그런 좋은 배우죠. 뭐 스타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를 볼 때 스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연기보다는 자기 이미지, 그래서 망가지는 배역 같은 건 잘 맞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들은 화장기 없는 얼굴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보다는 자기의 스타성에 이제 집중하는데, 고화성이라는 친구는 분명히 스타적인 인기가 있는 배우이지만 어떤 배역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그 고화성 연기의 사실은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이 영화보다 더 잘한 영화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고화성이라는 배우가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고화성은 이 영화를 유관순을 연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유관순을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의 길을 걸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화성, 제가 고화성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하고 나서 유관순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본인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고화성을 만나게 되면 한번 직접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이 영화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고화성의 그 연기나 그 인물 해석은 뭐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감방에 보면은 한 30여 명이, 그게 실제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좋았던 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유관순 하나로만 집중됐을 때 유관순 외에도 이렇게 실존했던 인물들의 그 존재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유관순과 연대해서 동지애로 확실히 보여줬는가, 참 그게 감동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보시면서 그 우리 이 소장께서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그 감방 안에서의 묘사들은 어땠었나요? 그 감방 안에 상당히 네. 그 압축돼가지고 네. 여러 이제 사건으로 잡혀온, 특히 이제 3.1 만세 그 시위 사건으로 이제 잡혀온 사람들 주축이지만, 그 감방 안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실존 인물을 네. 이제 모델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게 많았고, 거기에 또 이제 귀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귀생들도 독립운동에 상당히 열심히 가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귀생하면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의 귀생 문화가 상당히 왜곡되고 한 거는 이토 히로부미가 저기 첩을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인들이 그 일본의 게이샤들을 데려와서 아주 이제 갑자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그 귀생 연구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생을 1패, 2패, 3패로 나누는데, 뭐 나누는 게 또 정확한가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1패 같은 경우는 귀생이 아니라 여인이에요, 여인. 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절대 몸을 안 팔고, 2패도 몸을 안 파는 여인인데, 2패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거나 하면은, 그 아주 가끔 한번 하고, 3패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잘못된 개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몸 팔고 하는
그쪽이 이제 이 삼패인데 마치 그 삼패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에 나서고 한그 기생들은 대부분 예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들 그 당시는 전 민족적인 그 항거였죠. 그 심지어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기획한 손병희 선생이 이완용한테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용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민족반역자 이완용까지도 가담을 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민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얘기로는 이완용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완용이 반대는 하면서 뭐 신고는 안 했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잠 손병희 선생님 쪽 전기 쓰거나 한 분들 얘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완용은 3.1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2차례 걸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실제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그 총독부의 얘기를 했나 안 했나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이거를 총 기획을 하면서 모든 민족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민족적 거사로 뭐 기획했던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유관순 열자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한거에 그 오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오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아운의 시위에 나가가지고 네. 일본군에 뭐 총탄에 죽었다. 대략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959년인가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뭐 열사의 후예라는 시리즈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오빠인 유석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 좀 이제 쓴 게 있는데 사실 그 오빠를 처음에 이제 공주 검찰청에서 이제 둘이 유관순하고 같은 사건으로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제 만나는 건 사실인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는 기존에 알려진 거하고 좀 달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우네 장터 4월 1일 아우네 장터 시위 때 그때 죽은 게 아니고 그때 시위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오빠 이야기는 네. 뭐 자기 아버지 이야기니까 맞겠죠. 그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일본 훈사를 네. 체포에다가 문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초하는 와중에 일본군 20여 명이 그냥 총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쏴 죽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19명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군의 총탄에 죽은 걸로 돼 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어머니가 이소재라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남편 죽은 걸 갖다가 이게 복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헌병 분견대를 가서 불지르려고 하다가 또 이제 일본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또 총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관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유관순도 그렇고 그 오빠 유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부모가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 자기와 오빠는 또 이제 감옥에 가 있고 아마 이제 일본에서 유관순 열차 같은 경우 이제 시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때리는 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 경우를 이제 유관순 열차를 이제 상당히 우려했고 그만큼 이제 유관순 열차가 내려와서 아우네뿐만 아니라 그 근처 다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산업문 나눠주고 태극기 나눠주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했기 때문인데요. 그 오빠의 일정도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이제 기구하더라고요. 그 당시 1959년도에 기자가 찾아갈 때 보니까 저 정릉에 사는 데가 7평짜리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유인석인데 오빠는 유석이잖아요. 그 동생 이야기하니까 동생은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산다. 근데 가보니까 방에 불을 못 대가지고 냉골을 해 지나더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뭐 기자의 이제 견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저번 프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국선열의 날이 11월 11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순국선열 유족회의 국고위원회 빵원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 순국선열 위패들이 그렇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2만 평의 도쿄 한복판에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있어가지고 결국 일본은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뭐 총리가 맨날 참배하네 안 하네 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참배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우파인데 우리나라는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 순국선열들을 너무 이제 천대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4.19 관련한 국가법정 보훈단체는 3개나 됩니다. 그럼 뭔가 4.19 혁명도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단시일 내에 벌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법정단체와 비법정단체는 아주 중요해요. 이제 법정단체는 국고가 정식 편성돼서 지원될 수 있는데 비법정단체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광복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간접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 1910년부터 따지면 35년 동학농민혁명부터 따지면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일제하게 이렇게 항거했는데 법정단체는 광복회 하나고 순국선열 유족회가 그렇게 처음부터 법정단체로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순국선열 유족회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이쪽 이야기 하다 보면은 도대체 제가 말씀드려야 하십니까? 지금 역사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껍데기 정부는 있었지 알맹이 같은 정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일종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참 여러 가지 영화와 연관된 역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가령 해와 같은 영화를 보면서 야, 기생은 저렇게 예인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생에 대해서 천박하게 몸이나 파는 매춘부 정도로 알고 있었을까? 결국에 그것 역시도 식민사관이 다 작용을 한 거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영화계에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류역사문화 TV 같은 것도 이제 만들자고 같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영화계나 문화계 이쪽 분들이 이분들은 사실 역사학계하고 큰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실을 좀 제대로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유관순하지만 유관순 또 아는 게 뭐 있냐 그러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하고 그냥 만세운동한 거 정도. 감옥 가서 일찍 죽었다. 안중근도 마찬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이또 히로부미 뭐 쏘고 사형당했다 이 정도이지 그 흐름 아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유우석 선생, 유관순 열사의 오빠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 행적이 해방 전에도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다가 제적당하죠. 그러니까 1923년에 전국 노농대회란 게 열리는데 전국의 노동자 농민 주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해가지고 전국 노농대회란 게 열리는데 이게 학생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원산에 가가지고 또 신간회 좌우합작 민족통일단체인 신간회에 가담하고 무엇보다 해방 이후에 그럼 어떤 정치적 포지션을 취했을까가 궁금했는데 기록이 거의 없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석주 유림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나키스트죠. 무정부주의라고 불렸던 아나키스트인데 아나키스트들이 해방 후 이제 두 노선이 있어요. 한 노선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바꿔야 된다 하는 노선이 있고 한 노선은 정치 개입하지 말고 사회운동 하자, 농민운동, 뭐 노동운동, 뭐 이런 기타 사회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사회이치운동 이런 것도 아나키스트들이 먼저 한 걸 나중에 농협 쪽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때 이분이 유림 선생이 독립노동당을 만드는데 독립노동자 농민 해가지고 노동당을 아나키즘 정당이죠. 만드는데 여기에 또 같이 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1959년도에 정릉 산꼭대기에 7평짜리 방에 뗄감도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부모가 다 시위와 관련해서 부모가 다 일제에 죽고 여동생은 감옥에서 죽고 본인하고 남동생이 살아남았는데
해방 이후에도 아주 국도의 빈공한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풍요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역사관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그거 하나는 한 다 사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거를 보면서 그 한거의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 투영되고 있는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 종횡무진이 나아갈 방향이 막 제시됐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기생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해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예인으로서의 기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영화를 보면은 우리처럼 비슷한 그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아일랜드. 아일랜드와 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